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재 출석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한 2시 정도에 출석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 군 사령관들이 국회에서 증언을 하고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전부 다 헌재가 지금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 과연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겠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이 휘하 사령관들이 했던 진술들을 거의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그 입장을 오늘 헌재 진술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포고령 부분인데 포고령이 헌재에서 생각하는 핵심 쟁점 5개 중에 하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저 1항의 정치활동 금지. 정치활동 금지가 사실상 국회 봉쇄와 여야 정당의 봉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입장은 포고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을 때 내렸던 비상계엄 그때의 포고령을 김영헌 장관이 전부 다 베껴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금을 실시한다라는 내용을 통금을 해제했다. 통금 내용을 빼버렸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그런데 제1항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윤 대통령이 간과했다. 간과라고 하는 것은 미처 보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김영헌 장관은 본인이 초안을 작성을 해서 대통령에게 제시를 했더니 대통령이 전부 다 검토하고 특히 저 통금 부분을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1번 정치활동 금지도 충분히 대통령이 보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이제 김영헌 장관의 이 진술도 들을 예정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계속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대질신문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포고령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윤 대통령 측의 말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 간과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한동훈 대표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동훈 대표가 왜 국회에 병력을 투입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당시에 그것은 만약에 병력이 투입이 됐다면 그러면 그것은 포고령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고령 1항 정치활동 금지가 사실상 윤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다라고 그때는 얘기했다가 또 김영헌 장관이 쓴 거를 내가 놓쳤다, 몰랐다가 얘기했다가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네. 그리고 포고령 1호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또 말을 바꾸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현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진행 중인데 앞서 시작할 때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께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시작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양해해 주시면 이라면서 문형배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을 했고요. 문 대행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 라면서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재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짧게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윤 대통령은 현재 본인이 계엄을 선포한 명분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야당의 극렬한 공세에 대항을 해서 국정마비를 막기 위한 것, 그리고 종북 반국가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그 두 가지 명분을 주요하게 되고 있잖아요. 세 번째 명분은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부분을 과연 헌재가 뭐 여론이라든가 또는 야당의 반응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을 지키기 위한 헌법기관인데, 헌재 재판관들이 과연 저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헌재 결정의 최대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헌재에서는 이미 이제 이 헌재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끌고 가기 위하겠다는 어떤 심리의 바탕에는 윤 대통령의 어떤 계엄령 선포가 과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엄령 선포 조건에 맞느냐, 그리고 맞지 않다면 오히려 그런 어떤 헌법 위반적인 계엄령 선포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사회의 상당한 다수설, 여러 가지 주장들, 그런 주장들을 헌재가 특히 국회 소추단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을 헌재가 집중적으로 이제 앞으로 심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저 명분을 끝까지 내세우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도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얼마나 먹힐 것인가, 퀘션 마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에서의 첫 발언,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서류로 송달했을 때도 받지 않는, 헌재의 재판 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태도를 180도 바꿔가지고 다시 헌재에 나와서 자신의 주장,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그 오늘 발언 중에 포고령은 뭐 자기는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포고령은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포고령에 따라서 총칼로 국회를 난입했던 그 상황을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 나와서 이런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현재 자기 변명, 어떻게 보면 자신을 어떤 식으로 합리화시켜서 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 또 불가피성 이런 것을 강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그동안 말하자면 헌재에조차도 이 자신이 전혀 협조하지 않았는데 그 119 어떻게 보면 난입 사건, 법원 재판소 난입 사건이 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신의 관전을 떠나면서 영상 메시지로 이 땅에 법은 무너졌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119 난동 사건이 벌어졌고 이제는 다시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래서 직접 출석하겠다.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끝까지 나를 지지하고 믿어달라. 이런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아마 윤 대통령은 지금 깜빡이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 탄핵 심판만은 어떤 형태로든 이 파면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박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또 어떤 형태로든 이 자신의 입장을 이런저런 논리에 맞춰서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첫 번째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단 말이죠. 뭐 앞으로도 모든 변론에 참석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그동안 뭐 공수처 수사 같은 데서 나오지 않다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첫 번째 주요한 어떤 변화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상승. 5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역전한 조사가 한 일부 몇 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지지율 상승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지지율 상승의 추세라는 게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서부지법의 이제 그 난동 사태가 굉장히 재앙적으로 초래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강경 지지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나에 대한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의 결집의 하나의 신호 내지는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두세 가지가 겹쳐서 본인이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이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것이. 그렇죠. 네. 예, 이런 분위기에서 자 혹시 그렇다면 혹시 이런 분위기가 점차 확대돼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벌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설 연휴가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 이 최대의 어떤 여론의 향방은 특히 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싸고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나 지지자들의 숫자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법리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윤 대통령의 희망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설 연휴의 밥상 민심에 내가 영향을 좀 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번에 설 연휴에 오늘하고 그리고 설 연휴 전에 변론 기일이 하루 더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의 변론 기일에 내가 출석을 해서 이 포고령이라든가 또는 국회 봉쇄라든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타 등등 자유민주주의 개념 수호를 위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얘기하는 논리를 얘기를 해놔야 헌재의 변론 기일에서 얘기를 해놔야 그것이 어쨌거나 국회 측의 반박을 산다 하더라도 양쪽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될 것이고 그런 언론 보도가 두 번 변론 기일에서 본인이 얘기한 것이 종합돼서 정리가 되면 그것이 설날 밥상의 주요 화제로 오를 것이다. 그러면 나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지지하고 계엄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내가 그런 계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이제 제가 윤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내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 것이고 그런데 과연 윤 대통령의 이런 전략이 먹혀들 것인가는 퀘션 마크죠. 왜냐하면 다음번 변론 기일에서도 집중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물어볼 겁니다. 2차, 3차 계엄을 하면 돼라고 수방사령관에게 얘기했던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최상목 쪽지 이른바 국회의 운영비를 전부 다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라고 지시했던 거는 대통령 당신이 지시한 거냐 이거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것도 이제 과연 내가 쓴 것인지 김영환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지난번에 구속적 부심 발언을 반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2차, 3차 계엄령 그것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방사령관의 진실이 수방사령관이 그것을 일부러 지어낸 것인지 그런 면에서 몇몇 계엄 사령관들과 대통령의 대지신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또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윤 대통령의 전략의 핵심은 콘크리트 지지층의 결집을 더욱더 가속화하고 나는 그들에게 기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이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가 지금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헌재에는 지금 출석을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거부하고 강제 구인하려고 해도 온갖 핑계를 대면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식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수사권, 체포권, 영장 청구권 이런 것들이 법원에 의해서 모두 합법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법원이 합법하다고 한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헌재에 나와서는 이제 헌재에 자기 변명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말하자면 대통령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주는 시그널이 달라진다. 말하자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법에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 또한 여론이 지금 자기에게 좋아진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론조사 보도를 자세히 보면 여론조사가 마치 이 우리나라 국민 여론의 모두를 대표하는 양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 필수 7가지 사항을 반드시 밝히도록, 조사 주체가 어딘지, 그리고 오차 범위 내에서는 이긴다 진다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규정해놓고,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여론조사는 매우 주의 깊게 하도록 해놨지만,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도 이겼다 졌다 1등 2등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일종의 과학이지만 과학은 아니라고 평가할 정도로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도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나오는 이런저런 보도를 보면 그 추세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기고 지고만 있는 것처럼 국민 전체 여론을 상당히 왜곡 보도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저런 심경의 변화와 함께 이런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때로는 출석하고 때로는 출석하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행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내란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지금 내란이 수습되고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굉장히 내부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네, 포고령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죠. 1호 국회 해산을 위한 것이 아니다. 포고령 1호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는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앞서 먼저 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면, 국회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건 계엄의 그냥 형식적인 요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는 여기서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포고령 1호에 넣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궁색한 논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2차, 3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 병력을 그대로 대기시키고, 실질적으로 또 돌아가려고 했던 병력이 다시 오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포고령을 사실상 그때는 또 어떤 얘기했냐면, 엄포용, 말하자면 이 하나의 경계용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벌어졌던 그런 양상들, 말하자면 이 사령관이나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의 증언과 행동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그냥 이 위력 과시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다 모으라고 할 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끌어내라고.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끌어내지 왜 못 끌어내느냐, 이런 식으로 매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까지도 지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말로도 포장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어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용감하게 그 위험한 상황을 뚫고 가서 이 해제를 해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제를 해내지 못했다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와서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을 이미 국민들이 다 봐버렸고, 또 국회의원들이 이미 이런저런 정언을 하고 많은 물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무력화될 것이다. 허공에 날리는 그런 자기 주장 내지 자기 변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해산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엄령 사태 직후에 한동훈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포고령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전부 다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세상에 어떤 계엄령의 이 포고령의 내용에 여야 정당과 그 중앙의회,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부 다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정치적인 집회, 결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국민들의 자유를 묻고 그리고 언론 자유도 제한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포고령에 담아서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1호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포장용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CCTV 그리고 방송사의 카메라 영상 그리고 국회에서의 관련 사령관들의 진술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서의 관련 검경 간부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받았다라는 것이 전부 다 진술 조서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전부 다 부인하고 백지화하겠다라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쪽을 증거 위주로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그래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전략을 저는 잘못 짜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비상계엄을 할 정도의 큰 본인의 주장대로 통치 행위였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통치 행위였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의 전략을 짜는 것이 상식과 여론에 부합을 하고 또 지지층들로부터 이 동의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면 자신이 한 구체적인 행위는 전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12.12 5.18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한 행위를 부하들이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한 행위를 부인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2.12와 5.18은 이러한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 이유, 대의, 명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퉜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그런 겁니다. 외신에서 이것을 이제 친위 구테타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어떤 구테타의 이 정치학설적으로 보자면 친위 구테타의 성격이 상당 부분 있는 게 맞아요. 왜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으니까. 그러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런 친위 구테타를 할 정도의 어떤 지도자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첫째는 구체적인 행위 관계는 전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진술도 있고 기록도 있고 CCTV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안 했다. 체포 지시 안 했다. 저 포고령은 가짜다. 포장이다. 김영현 장관이 한 거다. 최상목 쪽지 내가 했는지 김영현 장관이 했는지 가물가물하다. 아니 어떻게 국방장관이 경제부총리한테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방장관이 어떻게 상관이 부총리한테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그 대신 정면으로 헌법재판소의 정면으로 서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지만 이것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어떤 극렬한 공세에 맞서기 위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본인의 대의 명분 이런 거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해야 지지층도 얘기할 논리가 생기고 여론도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전부 다 이렇게 부정을 하면 하여튼 저는 전략 미스라고 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보태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저 거짓말을 동원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말을 부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왜곡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은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이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많은 거짓말을 했고요. 그 거짓말이 쌓여서 이제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왔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또 다른 거짓말을 해내고 있습니다. 계엄령 그 포고령은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계속된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만 살아나가자는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있었다는 건 큰 불행이고요. 대통령이 자신의 말에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서로 헌재에서 파면을
심판하지 않더라도 다시 돌아온다 손치더라도 자신의 말에 신뢰를 잃어버린 대통령을 국민이 대통령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저런 식으로 자신의 말 행동을 다 부정하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앞으로 4차, 5차에서도 계속 이미 한번 부정했기 때문에 또 다른 자신을 거짓말을 반복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정당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윤석열의 거짓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3차 변론기일 지금은 관련 영상을 함께 보는 상황이 지금 과정이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측은 국회의사당 헬기 착륙 CCTV 등을 보면서 상황을 설명을 했고요. 현재는 비상계엄 당시 군 침입 영상이 재생된 것을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영상도 재생이 됐는데요. 무장계엄군 수십 명이 포착이 된 걸로 전해집니다. 또 선관위 서버실 침투 등 CCTV 증거도 헌재가 증거로 채택을 했다는데요. 비상계엄 상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핵심이고 또 쟁점이 될 걸로 보시는지요? 쟁점은 5가지입니다. 첫째는 계엄령을 왜 선포했느냐. 두 번째는 포고령의 내용은 위헌이냐 법률 위반이냐. 세 번째는 국회 통제를 위해서 병력을 동원한 것은 무슨 이유였냐. 네 번째는 부정선거 조사는 과연 사실이냐. 마지막 5번째는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가 헌재가 이번 이 심판에서 규명할 가장 중요한 쟁점 5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이 나왔어요. 첫째, 왜 계엄령을 선포했느냐. 물론 헌법재판관들이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두 번째, 포고령에 관한 것도 핵심 이 논박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은 게 이제 국회 병력 그 부분도 나왔죠. 이것은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어요. 자, 나오지 않은 게 부정선거 부분하고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 체포, 체포 지시 없었다라고 또 주장을 했죠. 윤 대통령이. 예. 어쨌거나 이제 자세한 헌법재판소 측의 반박은 나오지 않았는데, 자, 부정선거 부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부정선거 부분을 보면 윤 대통령은 계속 영상 담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증거가 차고 넘친다. 증거가 차고 넘쳐서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군이 압수를 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정보사령부를 동원을 해서 선관위를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텐데, 윤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입지가 좀 약화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몇 가지 사안,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 자료를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왜 있지 않습니까? 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것. 계엄군들이 당일날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을 급습을 해서 거기서 숙박하고 있던, 연수를 받고 있던 중국인 99명을 체포를 했고, 이들을 간첩 혐의, 그러니까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간첩 혐의로 체포를 해서 주한 미군 기지를 거쳐서 주1 미군 기지로 압송을 했고, 주1 미군들이 신문을 해서 이들이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지난번에 2차 변론기일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 이것을 인용을 해서 부정선거 주장을 했어요. 중국인 99명 이 스토리를 인용을 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처럼 허무맹랑하고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선관위가 법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거를 보발한 인터넷 매체와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입지가 약화된 거예요. 자신의 변호인단이 헌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것이 선관위의 법적 고발로 법적 처분을 받아서,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이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짜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5개의 쟁점 중에서 남은 하나 부정선거 쟁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고 나머지 4개 쟁점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주장을 폈는데 그것이 국회 진술과 이 수사기관의 진술과 CCTV와 방송 카메라 영상과 너무나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다음번에 그 며칠 후에 열리는 4차 변론기일 설 연휴 전에 마지막이죠. 네. 그때 아마 이 시간을 좀 더 갖고 헌법재판관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저는 시간이 갈수록 윤 대통령의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영상 등 여러 CCTV 영상을 보면서 국회 측이 주장을 했고요. 헌재가 몇몇 영상을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반박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핵심이다, 쟁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이것을 앞으로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수사기관에서 법적으로 위법하냐 불법이냐 이런 것은 수사기관에서, 말하자면 검찰이나 경찰의 공수처에서 이건 별도로 따지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징계할 만한 내용인가, 이걸 중점적으로 보는데 5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 여기에서 대통령이 지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워낙 명백한데도 앞으로도 지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그 100% 파면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목조목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 불가피했다, 사실이 아니다, 부하가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떠넘기기 하거나 아니면 면피용 발언, 아니면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아마 헌재 심판관들도 재판관들도 이렇게 보면 윤 대통령이 이미 일어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말하자면 불법이나 헌법 위반 사항들을 인정하지 않고 처음은 헌재도 사실 이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헌재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앞으로 말하자면 징계를 내려도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만한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런 정신 상태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매우 부적절한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다른 무수한 수사의 쟁점들을 떠나서 헌법 수호 의무, 의지가 없다면 저는 파면할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사는 간단하다, 그렇게 많은 쟁점들을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만한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면 계엄 선포가 일어난 뒤에 이러한 불법적,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서 어떤 자기 설명이 필요한가, 지금 거의 자기 변명과 합리화 떠넘기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윤 대통령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현재 이런 식으로 하고 아마 앞으로도 이런 양상이 반복되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파멸의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두 분이 이제 비슷한 얘기로 하셨어요. 즉 현재 대응하고 있는 것 자체에 방법을 좀 잘못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해명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대답과 위배되는 반증이 나올 때마다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예, 그 전직 대통령들, 말하자면 탄핵된 전직 대통령들이 나중에 법정에 섰을 때 적어도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인정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법이 무너졌다는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잘못됐다, 법원이 이 제출한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런 법원이 인정한 수사권조차도 다 부정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과 분명한 차별화를 보이고, 이것이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든 국민들 눈에는, 그리고 헌법재판관 눈에는 이것은 도저히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 하지만 이 일을 한 이유는 이러한 대의 목적이 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어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런 답변을 오늘 기대를 했어요. 첫째는 본인이 한 한 행동들을 전부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지시를 따른 죄밖에 없는 사령관들은 전부 다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과감하게 용서를 해주고, 그들은 이 어떤 이 사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면책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달라. 대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일단 그렇게 하고, 네. 일단 이 친위 쿠데타 정도를 일으키는 지도자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쭉 내세운 전부 다 부인, 한 적 없다, 뭐 이건 형식이다, 김영원 장관이 했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구속돼 있는 방첩, 수방,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그다음에 특전 정보사령관들, 이 사령관들은 전부 3스타예요. 중장들은 퇴역을 하게 되면 군인연금을 53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군인연금이 전액 박탈돼요. 그렇죠. 자기가 군인연금을 받기 위해서 낸 돈만 반환을 받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군인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이상 군문에 종사를 해서 퇴역한 이후에 530만 원, 중장 같은 경우는 530만 원 가지고 평생 자신의 노후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죄로 인해서 그것이 만약에 전액 박탈되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가정적인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대목에서 그들을 전부 용서해달라. 모든 게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세 번째로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던 그것을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야당의 극렬한 탄핵, 특검, 예산, 청문회 이런 사지창 공격으로 국정이 완전히 마비됐었다.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대로 두 번째는 부정선거에 관해서 물론 이제 그건 틀린 주장이지만 어쨌거나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부정선거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내가 선관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계엄을 했다. 세 번째, 종북 반국가 세력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 예를 들어서 뭐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폐지됐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몇몇 이 어떤 간첩 사안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1야당과 아니면 이제 야당 그룹에서 제시를 하는 각종 친사회주의적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세 가지 대의와 명분으로 내가 계엄을 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그런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나의 계엄을 살펴봐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전부 다 부하 핵심 사령관들. 예. 네, 지금 잠시만요. 들어온 예. 소식을 예. 좀 먼저 전해드릴게요. 예,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신문을 시작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이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전달했나라고 질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쪽지 준 적이 없다. 기사로 내용을 알았다. 기사 내용을 부정한다. 구체적 확인이 안 된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느냐라는 질문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이 부정확하다. 구체적 확인이 되지 않는다. 끌어내리라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양측은 마지막 발언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최상목 쪽지 같은 경우에 네. 이거는 내가 지시를 했는지 기억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최상목 부총리는 그러면 유령으로부터 그것을 받았습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처음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가장 중요한 것까지 지금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고 체포 지시는 저기 국정원 차장과 그리고 경찰청 청장, 차장
그리고 방첩 사령관들이 전부 다 증언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 정면으로 부인을 하면 나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에 직접 신문에 저렇게 부인을 하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예, 정말 저도 대통령이 정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고 내 부하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고 나를 처벌하라 그런 식으로 시인을 했다면 그건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방식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통령으로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심한 의문을 갖는데요. 말하자면 자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서 직접 받았다고 이미 증언을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직접 주지 않았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이런 식의 명백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오히려 당혹스럽고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의 그 진가 내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대통령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언행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재심판에 들어가는데 저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온갖 그 가짜 출퇴근도 하고 술을 마시고 국정은 돌보지 않았다는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긴가민가했지만 지금 저런 모습을 보면서 헌재까지 나와서 저런 무책임한 언행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이 헌재의 심판 결과에 따라서 파면될 수도 있고 파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파면이 안 되면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현재 지금 3차 변론의 마무리 절차가 들어갔고요. 오늘 재판이 곧 끝나간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뿐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현재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인 확인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내용 자체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내용이 추가로 좀 들어왔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근데 구속 적부심 때 얘기했던 거하고 또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때도 그때는 차은경 판사가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했어요. 네. 그러니까 핵심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주요 정치인들 체포해라. 2차, 3차 계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비화폰으로 대통령이 사령관이나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녹취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사기관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녹취록이 없으니까 대통령은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쪽이 주장이 맞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네요. 녹취록이 없. 그런데 그 차은경 판사가 굉장히 똑똑한 질문을 한 게 최상목 쪽지는 쪽지라는 물증이 있는 거예요. 예? 물증이 딱 있으니까 이거 피의자가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당시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내가 썼는지 김영원 장관이 썼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쪽지가 전달된 사실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 쪽지가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썼는지 김영원 장관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는 식으로 본인이 책임을 회피를 했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쪽지가 전달된 것 자체를 또 부인하고 있어요. 네. 어? 쪽지가 전달됐는지 나 그 쪽지에 관해서 기억이 없다라고까지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하루나 이틀 단위로 바뀌고 있어요. 주요 문제에 관한 자신의 증언과 주장이. 예? 그래서 굉장히 대통령이 초조하구나. 네. 특히 저 공수처의 구속영장 집행 이후에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구나. 쫓기는 상태에서 헌재에 나온 거예요. 예? 이 공수처와 검찰이 진행을 하고 있는 내란죄 혐의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계속 몰리고 쫓겨요.
몰리고 쫓기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들이대니까 진술을 할 수도 없으니까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는 겁니다. 네. 진술을 거부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대로 진술 거부로 끝나면 이제 자동적으로 기소가 될 거고 그 내가 헌재까지 안 나가면 나는 이것으로 끝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콘크리트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이러니까 설 밥상 민심에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들이 자신을 계속 지지할 수 있는 뭔가 이 거리를 제공을 하려면 헌재에 나가서 내가 내 주장들을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는 것 같고 말이 자꾸 바뀌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김진 전 논설위원의 이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대통령이 지금 평정심을 잃고 자신이 지금 이 불안한 심리를 발언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지금 이 최상목 대행에게 쪽지를 전달했는지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용영 장관이 비상계 입법기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장차관 회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장관이 같은 장관에게 뭘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아니면 같은 장관이라도 다른 장관에게 이런저런 행정적인 요구라든가 특히 이런 구체적인 요구 이런 어떻게 보면 반헌법적인 요구는 같은 장관이라고 해도 절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하는 발언 하나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이 막 던지는 형식으로 저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미룬다거나 자신의 말을 부정하는 저런 행태를 보면 지금 헌재에 나와서 대통령이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품격 그리고 대통령이 갖춰야 할 조건, 자격 이런 것들이 적어도 헌재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저는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대통령을 서로 헌재에서 다시 대통령 하세에 돌려보내도 저런 식의 말발굽이 거짓말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헌재에 매우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 지적에 직접 반박을 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속보로 들어와서 저희가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마무리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저희는 주제를 돌려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규탄을 했지만 책임론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자체가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이 강하겠지만 방법은 이제 평화적인 방법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점은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분노한다. 그걸 나는 이해한다. 그럴 상황이다.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의 방점은 찍힌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사법당국이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라는 논평을 냈어요. 저는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의 현재의 정치적인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막 경찰이 후문에서 일단 후퇴를 하는 바람에 어떤 난입의 어떤 기회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또 다른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중들이 너무 폭력적으로 달려드니까 경찰이 진압복을 갈아입기 위해서 잠시 빠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체포영장을 관저에서 집행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을 때 석동원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체포영장을 무리해서 집행을 하게 된다면 내전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거 무슨 선동하는 거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대통령의 일관된 특히 저 대통령이 영상 담화에서 20대, 30대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또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체포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의 과반이 20대, 30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탄핵 집회에 20, 30대 젊은이들이 더 눈에 띄고 있다라는 보고를 대통령이 받고 보고를 받는 걸 떠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이 집회를 생중계하는 것을 대통령이 관제해서 보고 그런 영상 담화를 찍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경찰에게 제가 책임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김진 위원님의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화면으로 정당 지지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장룡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앞섰다 내려갔다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저건 의미가 없다로 해석해야 돼요. 오차 다만 범위니까. 추세가 상승한다, 하강한다 이런 정도 얘기하지. 저게 오차 범위 내에서 수치가 나오는 것은 이기고 지고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상태에서 국민의 힘이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항상 움직이지만 국민의 힘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여론을 획득할 만한 그런 직접적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 수치는 앞으로 가변적이기 때문에 저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정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5%포인트 격차인데 이는 오차 범위 바뀌거든요. 오케이. 예. 7.5%라면 오차 범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볼 때는 오차 범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주체가 어디냐, 예. 그리고 표본 할당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응답률이 어느 정도 됐냐 이런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지고 아마 주요 지표 7개를 다 확인해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할 때 비로소 발표를 하는데 예. 저 수치, 저 그래프상으로만은 어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충족시켰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저 수치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뭐 내려가는 추세가 내리막이고 국민의힘 올라가는 이런 추세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더 겸손하게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시그널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갑자기 저렇게 올라가는 것은 물론 보수 결집이라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보수 결집이 이렇게 뒤바뀔 만큼 앞으로 사태가 이 탄핵 문제와 수사가 거듭되면서 국민의힘이 도저히 올라갈 일이 없는데 저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일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과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46.5%, 더불어민주당 39%로 지금 지지도 격차가 오차 범위 바뀐 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국민의힘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민의힘이 저런 어떤 지지율의 역전 현상을 오독을 해서 잘못 해석을 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서부지법의 난동 이 사태를 옹호한다거나 뭐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나 무슨 뭐 경찰이 일부러 길을 터졌다는 하는 경찰을 공격을 하는 음모를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이. 그것은 절대 대통령도 저런 것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2030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자극하고 그런 담화를 해서는 대통령도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가 분석할 때는 저런 지지율의 상승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지지하고 그의 탄핵에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지금 유권자들이 어떤 식으로 관심이 옮겨져 갔냐면 상당 부분 대통령의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는 것 아니냐. 5월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온 것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지금의 정국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 포션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을 많이 했고 대통령이 탄핵받아야 되고 대통령 탄핵이 기정사실화되지만 그건 그거고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재창출, 정권 재창출과 정권 이 교체가 상당히 작은 격차로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어떤 형상이냐면 대통령 선거라는 측면에서 자꾸 이제 여론이 분석이 되고 어떤 결집이 되니까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승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국힘이 완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의견은 상당 부분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기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재명 민주당의 실수도 작용을 하는 것이죠. 네.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 이재명 경계심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중요하게는 입법 권력을 과반수 이상으로 막대하게 가져서 탄핵 청문 후에 예산 이런 식의 거의 폭주에 가까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네. 이미 국회 과반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조기 대선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 권력까지 야당에 줘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 것들이 보수의 상대적인 더 결집과 맞물려 가지고 국민의 힘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리고 탄핵의 책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과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정권이 이겨야 되느냐는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기 네.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저게 예. 표본이 몇 명입니까? 1,004명일 겁니다. 1,004명이잖아요. 네. 전국 대상이잖아요. 네. 그죠? 예. 거기에 표본 집출된 지역 할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 할당. 말하자면 보수와 진보 또 경북, 그 서울 이 전체로 봤을 때 1,000명의 이 표본 할당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과연 응답률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 수치인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렇게 나왔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지지율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추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명계 움직임, 즉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SNS에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는 지금의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올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과연 저게 적절한 표현인가 저는 그런 얘기가 드는데 열심히 듣는데 왜냐하면 이재명만 민주당은 바라보지 않아요. 민주당 안에는 여러 명의 유력한 대권 주자들도 있고 아주 뛰어난 의원들이 있는데 이재명 말하자면 독재 정당이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정도의 당 장악한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 말하자면 탄핵이란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적절하게 난국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 속에 리더십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이재명 입장의 이 임종석 전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일당 독재로 보일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 만약 그런 식으로 일당 독재를 한다면 이재명이든 누구든 아마 그 자리에 버티기 힘들 것이다.